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전 세계 증시가 다행히 오후 들어서 이 충격을 다소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 대내외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거나 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은 연중 최고 수준이고 이 미국의 국채 금리 무섭게 또 치솟고 있죠. 베테랑 투자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자세히 한번 진단해 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풍이 한번 크게 몰아쳤다가 좀 끝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오늘은 조금 올랐으면 하는 자리에서 기분 좋게 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수급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가장 팔을 접어들어서 대략 3조 원 정도의 금액을 매도를 했었는데 네. 오늘 소폭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또 외국인도 최근에 이제 환율 생각하게 되면 사실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외국인들 최근 한 달 동안에 관망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네. 지수 관점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지수를 구성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약했지만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닥에 넘어갔을 때는 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다음 LNF까지 배터리주가 좀 올려주면서 지수를 받쳐주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억눌려 있던 또 최근에 미국 주식에서 테크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가 반도체 엔비디아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주가도 약간 지금 잘 잡아주고 또 다음 주 이벤트가 있습니다. 8월 23일 날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시장 크게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부진했습니다만은 또 반도체 HBM 관련주로 들어왔던 힘은 상당히 강했는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 타이밍 자체가 초전도체 관련주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둘의 시가총액이나 사이즈를 보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한쪽이 눌렸을 때 다른 쪽이 튀는 올해 정시가 보였던 그 전형적인 패턴을 개별주에서는 보여줬지 않나 그렇게도 봤습니다. 그 상관관계가 특별히 있거나 한 건 아닌 거죠? 상관관계는 없죠. 네. 예. 왜냐하면 시가총액 우리가 말할 때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돈의 이동을 말하는데 돈의 이동이라는 것은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비클, 시가총액의 사이즈를 말하거든요. 근데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는 뭐 20개, 30개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시가총액을 합치면 에코프로 한 종목도 안 되는 그룹입니다. 안 되는 그룹인데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연결성보다는 네. 어떻게 해도 투기적 자금에 뭐 왔다 갔다 쏠림,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시장 오늘도 종일 뭐 신성델타테크라는 회사 주가를 보면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좀 쏠림의 현상이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 자체는. 예. 그러니까 뭐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투기를 한다는 느낌이 계속해가지고 좀 드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다행히 오늘 2,500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100만 원 근처 갔다가 이제 강하게 지금 돌아선 모습 자체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저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갖게 해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평론가님.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라서 오히려 이럴 때는 애써 시장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오늘장에서도 봤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심정으로 시장을 그냥 좀 쿨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사실 이제 다음 주에 그 투심의 향방을 가를 빅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잭슨홀 미팅도 그렇고 앞서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실적 뭐 발표들도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빅 이벤트 결과를 확인해 보면서 차분하게 좀 더 길게 본다면 9월 FOMC 전까지는 이런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조정받았다가 또 반등했다가 뭐 종목별로 업종별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장을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늘 오전 같이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때는 보통 뭘 하세요, 하 대표님? 손절을 이렇게 막 준비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기다리고 보시나요? 뭘 하시나요, 보통? 미리 이제 미국장을 분석을 하죠. 이게 왜냐하면 지수가 밀린다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7만 전자 이탈한 이후에 워낙 많은 기관 매도가 있다 보니까 계속 내려갔고 하이닉스는 그나마 버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어제 종가 저가로 마감하는 그러니까 시장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대형주가 종가 저가로 마감했을 때는 손절성 매도인가 그리고 종가 저가로 마감했을 때는 그 다음날 장 초반에 일부 출연의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오늘 네. 초반 같은 경우도 한 개장하고 한 30분 정도까지는 저는 배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터리요? 예, 왜냐하면 시장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배터리 관련주 또 이벤트가 좀 몰려 있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오늘 조회 공시, 답변 공시에서 포드와의 협력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 있었던 거고 네.
또 물론 이거는 하나 지나가는 일승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내일 이동체장에 30 선고 결정일이 좀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수가 일단 멈춰야 뭐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 날 어이없이 많이 빠진 기타 개별주들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봤고 두 번째는 미국을 좀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예. 미국 쪽으로.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아침에 출발했다가 종가까지 당길 때 전형적인 패턴 자체가 미국 증시가 약간 장 후반에 네. 약간은 그 빠지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거든요. 근데 어제는 미국 장을 분석을 해보면 그냥 봤을 땐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내용 면에서 놓고 보면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시간과 미국의 종가 저가인 1시간 정도의 갭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OMC 의사록에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겁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막판 30분 정도를 놔둔 거고 밀어냈던 거기 때문에 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게 이제 올랐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지수를 마디를 보고 해놨는데 시장의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잘 들어왔다 그리 봤습니다. 좀 시장을 좀 주로 지켜보는 쪽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인데 이사님은 그러면 오전에 주로 뭘 하셨습니까? 저도 뭐 시장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제 시장이 과연 2,500선을 지킬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주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코프로가 좀 다시 100만 원을 깰지 여부를 좀 지켜봤었는데, 네. 그게 보면 앞서 이제 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전도체 주식들이 올라가면 빠지고 네. 그것들이 빠지면은 같이 이제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가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하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면 두 분 다 이렇게 뭔가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시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천천히 면밀하게 보시면서 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후 들어서 낙폭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빠졌던 그 주가 흐름도 있는데다가 오후 들어서 반등을 했던 종목들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제때 지금 손절을 만약에 못 하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것은 뭐 어떤 전략일지, 뭐 포트를 좀 이제는 갈아타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뭐 좀 기다려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뭐 반등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자체가 지금 시장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가져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등을 안 했더라도 이 회사 자체의 어떤 그 성장성이라든지 포텐셜 아니면 밸류를 갖다 믿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제가 글로 써가지고 저 고객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저는 항상 그 주가가 많이 빠지면 거기서 주로 이제 갈아엎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갈아엎는다는 게 전부 싹 갈아엎는다는 게 아니라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내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같이 빠지면 네. 거기서 돌아설 때는 가장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쪽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갈아타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기도 하고 지수도 그렇지만 종목별로도 숏스퀴즈가 난 거를 제외해 놓고 나서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20만 원대 중반에서 지금 빠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11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낙폭은 숏스퀴즈 이전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렇게 큰 건 또 아니에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너무 섣불리 손절 이걸 결정하시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장이 돌아선다고 했었을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다음에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지를 먼저 고민해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더 좋은 종목이 보인다, 귀로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뇌로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확신이 드시면 그거는 같이 빠진 상황이라고 그러면 갈아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남은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슈가 오늘 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들 두 섹터가 이렇게 강하게 오늘 강세를 보였다고 보세요? 강세를 보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시장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장이 그래도 이틀 동안 약간 볼을 가져왔어요. 볼이라는 게 이제 변동성을 말하는 건데 심리적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양 지수 때는 7월 초순 지수 때로 해결이 했었습니다. 네. 2,500선이니까 어떻게 보면 7월 중하순부터 올랐던 상승분을 다 토해냈던 거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지수 기준으로 고점을 형성했을 때가 대략 7월 말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포스코 홀딩스라든 에코프로가 순간적으로 일주일 만에 50에서 70% 시세 날 때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는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마이너스 30% 이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 그럼 지수가 잡아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섹터는 뭐냐 하면 빠지기 전에 원래 강했던 섹터들입니다.
원래 강했던 섹터가 HBM 관련주 중에서도 일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PSK 홀딩스라든지 일부 종목에만 들어오는 거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놓고 보면 배터리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네. 일정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일부 종목만 좀 올랐던 거고 코스피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만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JLK라든지 또는 뭐 큐렉스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원래 강했기 때문에 갔는데 오늘 올라와도 아직까지 뭐 특별히 의미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그러면 결정적으로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여기가 끝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면 돼요. 끝이냐 아니냐요. 네, 그러니까 2,600이라는 자리가 이 변곡을 통해 가지고 네. 9월 달도 장이 없는가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같이 경주말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모건 스탠리에서 15일 이내에 앞으로 크게 오를 거야 이렇게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뭐 예전에 포스코홀딩스 크게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뭐 틀리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건 스탠리가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보고서대로? 될 리가 전 없죠. 못 본 걸로 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런 건가요? 왜 삼성전자 최근에 이렇게 계속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본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좀 삼성전자는 바이코리아 코스피 전체 시장 시가총액이 여전히 400조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6월 달까지 10조 이상을 샀는데 최근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의 자금 자체가 집중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건 사실 오판에 대한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기관들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고 특히나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연기금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테크주에 대한 비중을 낮춘 상태에서 심지어 최근에는 현대차, 기아차까지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부 아주 방어적인 스탠스로 낙폭 과대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 우리가 말 때 뭐 HBM이라든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슈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비중을 줄여야 될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기관들의 판단에서는 바로 삼성전자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 팔아서 비중을 맞추는 그런 그림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삼성전자 주주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되게 답답한 모습이죠. 뭐냐 그러면 기업에 투자하는 목적이 이 향후의 미래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인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급적으로 놀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수급에 악순환에도 놓여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뭐 반도체 말고 2차 전지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뭐 2차 전지 쪽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리튬 쪽이 강세를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뭐 중국이 게르마늄, 뭐 갈륨 이런 거에 이어서 뭐 리튬도 또 통제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2차 전지 쪽의 업황 차원에서는 뭐 괜찮은 상황인 거 맞아요? 업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그 기대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Q는 올라와도 가격이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성장률 자체는 기대했던 것보다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지만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지난번에 쇼스퀴즈가 터지면서 오버슈팅 됐던 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횡보 내지는 약간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바로 정상적으로 회귀가 돼가지고 다시 급등을 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여전히 좀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에코프로를 아까 봤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에코프로가 일단 100만 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도 중요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달 말이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지금 그 공매도가 다시 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네. 그런데 보면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액티브 펀드에서는 이미 지금 매수를 좀 시작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이달 말까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장을 지켜줄지 여부를 좀 지켜봤던 거고요. 2차 전지로 옮겨가라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2차 전지도 당연히 포트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은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을 지금 통과하는 구간이고 심지어 오늘 그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기사를 본 것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을 지금 올린다라는 얘기도 기사가 실린 게 있어요. 가격을 올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낸드 P1 라인을 지금 하나는 폐쇄하는 거 지금 얘기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기사를 보면은 가격을 더 이상은 이제 할인해서는 안 판다.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 포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 가지고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수요와 공급 자체가 9월이나 10월이면은 뒤집어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진짜 저점 구간을 거의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환율 때문에라도 삼성전자가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섣불리 버리거나 하실 구간 역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장 마치고 지금 셀트리온하고 그 헬스케어 합병 공시가 나왔잖아요. 제약하고 3, 4 합병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2, 4만 먼저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제약을 나중에 합병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네. 합병을 한다는 걸 뭐 그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이 갑자기 장 마칠 때쯤에 발표가 됐고 내일 9시까지 거래가 9시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네. 시간에 단일간 이제 거래가 멈춰 있는데 결론은 뭐냐하면 사실 이제 8월 14일 조회 공시 답변 공시에서는 어느 정도 미확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미래에셋이 주관사가 됐었고요. 네. 책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글쎄요, 저도 상당 예상외인데 가장 표면적인 방안을 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고요. 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사업상 차후에 고려하겠다는 내용인데 주가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합병 비율은 1대 0.44주. 그러니까 셀트리온 한 주 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주 조금 넘겠군요. 그렇게 합병하는데 네. 합병 가액 자체는 오늘 종가 기준에서 그 차이가 안 납니다. 셀트리온이 14만 8천 원대,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6만 6천 원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정을 저는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 주주분들은 9월 1일까지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 날 이유가 되게 되면 본인이 좋든 싫든 두 가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는 합병에 반대하는 반대표를 던질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반대표를 던졌을 경우에도 합병이 가결을 위해서 진행되게 되면 나는 합병에 반대하니까 이 가격에 내 주식을 사가시오. 그게 합병 매수 청구 가격입니다. 네. 근데 합병 매수 청구 가격도 별 생각보다 안 높아요. 지금 예전가가 셀트리온이 15만 8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7천 원 이렇기 때문에 네. 일단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만약에 합병 이슈가 나오면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대략 20조고 네. 헬스케어가 지금 10조. 지분 구조상에서 셀트리온의 지분 구성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20%, 서정진 회장은 거의 없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20%, 서정진 회장이 9%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오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내용만 놓고 보면 이제는 합병 자체에 의미를 둬야 되지 가격 논리로 분석할 건 아닌 상황이 됐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또 바이오에 워낙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이사님 보실 때는 이 이슈를 어떻게 얘기하세요? 왜 하필 지금 내놨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이건 합병을 추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좀 노이즈가 있었던 물론 작년 3월에 그게 이제 다 정리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전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합병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온전한 그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를 다 갖춘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너지라든지 향후 포텐셜을 놓고 봤을 때도 합병하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주식이 합병 비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헬스케어 쪽이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게 무산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서정진 회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페어한 그 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이 훨씬 더 그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주가를 높여가지고 합병을 갖다 유리하게 조성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소액주주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네거티브한 부분이거든요. 주가를 가지고 나중에 차익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에서는 되게 합리적으로 안을 구성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주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주주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유리한 거고 반대인가요? 갑자기 헷갈렸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헬스케어 주가가 높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낮아서 합병 비율 자체가 0.44로 된 게 유리한 거고 네.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 합병 비율이 0.44가 아니라 0.5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셀트리온 주주한테는 불리한 거거든요. 기분 나쁜 건데 네.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왜 합병을 하려 하느냐. 근데 이거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셀트리온만 놓고 보면 셀트리온 그룹을 놓고 보면 서정진 회장 본인 포함해서 셀트리온에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여러 가지 뭐 엔달 일이긴 합니다만은 대법원 판결도 다 그냥 업성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뭐 분식 이슈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원화하는 데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약간의 혼돈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는 거나 같은 효과잖아요. 네, 지금 네. 합병이 셀트리온으로 되면서. 그러면은 코스닥에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큰 게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코스닥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째서요? 일단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네. 그 시장을 주도하던 시대가 지금 지났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보시다시피 대개 보면 의료 AI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단 쪽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지. 시밀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블루오션이 지금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 주가가 오히려 코스닥에 있음으로 인해서 헬스케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ETF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셀트리온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중 때문에라도 이 다른 주식들을 갖다 더 편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주식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코스닥 시장 내에서 바이오 비중 자체가 엄청 줄어들어 버려요. 10조짜리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 시장, 이 공간을 갖다가 그 물론 100% 다 바이오가 채우면은 바이오 섹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치더라도 상당 부분을 갖다 바이오 섹터에 있는 새로운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그 회사들이 그 빈 공간을 채워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눌려 있었거나 아니면 좀 재가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외면당해가지고 덜 평가받고 있던 것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헬스케어가 합병되는 게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한테는 플러스 효과를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잘 몰라서요. 지금 남겨진 그 셀트리온 제약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으로 합병이 되는 셀트리온이 존재하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관련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 겁니까? 일단 아까 제가 9월 1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주가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변동성이 생각보다 합병되는 시간까지 조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주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9월 1일 기준일이라면 실제적으로 대차 잔고 같은 경우도 상한 요구가 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공매도 이슈 같은 경우도 좀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 관점에서는 섣불리 아까 제가 합병 비율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주가 관점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움직임이 합병되는 데까지는 상대 탄력성이 좋을 수 있고 똑같은 관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흡수 합병되면서 찾은 상패가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시가총액을 누가 메꿀까의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셀트리온 제약이 오히려 토사구팽 지금 합병해서 안 들어갔으니까 시간이 타니까 좀 빠진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1순위가 HLB와는 결이 다르니까 네. 일정 부분 수급적인 면에서는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럴 수 있는데 과연 시장이 바스켓을 구성할 때 시가총액에서 바이오 1위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코스닥은 네. 결정적으로 배터리와 반도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코스피 이전행이 아니죠. 흡수 합병에 따른 상장 폐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에서 역시나 배터리나 바이오 그다음에 지금 팍 치고 온 게 케어젠이라든지 의료 쪽이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도 조금 수급을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 좀 다양하게 펼쳐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셀트리온 얘기도 했습니다만 바이오 업계 전반을 보면은 지금 바이오주가 잘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하거든요. 유한양행이 굉장히 유망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계속 부진한 모습인 것 같고 이제는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거 아닌가. 굉장히 실망감이 큰 주주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원래 주식 자체가 이렇게 쉽게 움직일 정도의 규모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주식 패턴도 그렇게 뭐 갑자기 그 신약 개발 업체들처럼 막 급격하게 변동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일단. 근데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 가지고 렉나자가 지금 치료제로 승인이 났고 1차 치료제로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무료로 환자들한테 약을 배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게 하나의 또 임상 데이터가 되는 네. 그런 선순환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 에스모에서 이제 초록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 현재 그
타그리소하고 비교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병용 투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기본 데이터 자체들이 그동안 나왔던 것들이 더 유의미하게 효능이라든지 안전성이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은 이거는 좀 단기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중기적인 흐름을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국내에서 그 렉나자가 1차 치료제로 지정을 받게 될 경우만 하면은 됐을 경우에 국내에서의 밸류만 가지고도 기업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가 그 유로피안보다는 주로 아시안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타그리소보다는 확실히 효능이 높다라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를 또 겨냥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병용 투여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돼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한양행보다 훨씬 더 큰 잔슨앤존슨이라는 이런 회사를 통해 가지고 같이 판매가 시작이 될 경우에는 이건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지, 이게 작은 바이오텍들 주가 급등하던 거 그거 쳐다보시면서 유한양행을 쳐다보시면은 숨 막혀가지고 못 보실 겁니다. 좀 길게 보고 접근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의료 AI 쪽도 있잖아요. 뭐 삼형제 네. 그쪽도 보면은 최근에 크게 좀 빠졌다가 오늘 뭐 루닛 같은 거 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여기도 뭐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근데 뭐 삼형제라 그러면 아마 루닛, 뷰노, 뭐 JLK라든지 아마 기타 뭐 딥노이드라든지 최근에 뭐 큐렉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데, 주가는 가만히 놓고 보면 많이 빠졌다 볼 수도 있고요. 워낙 빨리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절대 주가가 좀 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AI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고속적으로 올라온 거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전히 장기적으로 지켜보는데, 만약에 주주 관점에서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를 해서 만약에 피라미딩 매수, 쉽게 말해서 비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빠른 차익 매도를 합니까라고 만약에 문의를 한다면, 저는 지금은 그냥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워낙 쏠림이 강하잖아요. 특별한 공격적인 액션보다는 너무 적극적인, 약간 소극적인, 방어적인, 관망하는 자세를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 많이 쉬셨어요. 네, 어제 제 차례가 왔나요? 초전도체 이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네이처가 초전도체 아니다 입장을 내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하한가 줄줄이 하한가 갔는데, 개중엔 또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네이처가 얘기하면은 게임이 끝난 게 아닌가 했는데 네. 또 개중에 또 꺼지지 않은 종목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심리라고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그 투자 심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나방이 불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이제 뛰어들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심리까지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이나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깃발이 꽂혔다 가자라는 이런 심리가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거의 정점에 있는 게 초전도체 주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많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연구 결과인 거고, 또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계속해서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초전도체 주가 문제가 됐지만, 이전에 이제 다른 뭐 테마주들의 이렇게 비슷한 양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초전도체 주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이렇다 보니까 오늘 뭐 금융 당국까지 나서서 뭐 테마주 쏠림 현상을 엄벌하겠다, 엄정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리딩방, 불법 리딩방들이 허위 정보를 풀어가지고 이 쏠림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리딩방들이 이런 걸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걸 공식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모 메신저, 텔레그램 같은 이제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뭐 이슈가 이제 제기가 되고, 뭐 거기에 뭐 여러 이제 매수 세력들이 붙어서 뭐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제 이런 식들의 의혹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금융당국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뭐 엄벌 의지, 대책들을 내놓은 거 보면 시장이 분명히 그 저변에서 밑바닥에서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투기 세력들을 뭐 단속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띄기도 했고, 또 오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하한가를 맞기도 했으니까, 혹시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뭐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좀 몰려가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잘 가던 흐름에 약간 좀 혼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 말씀하십시오. 글쎄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고 바이오도 말 그대로 아직까지 숫자보다는 이제 어떤 가정을 가지고 많이 이제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피곤한 스타일인데 본인이 아는 주식 아니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본인이 종목을 픽할 자신이 없으시면은 차라리 ETF를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지금 말 그대로 숫자도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체하고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유사한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도 꽤 많거든요. 네. 뭐 상장해가지고 20년 넘어갔어도 뭐 실제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 10년이 넘어갔는데도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안 나오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계속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공부하실 자신이 없으시면은 저는 바이오를 애초부터 그래서 그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하시지 말거나 정 바이오를 하시고 싶으면 ETF를 투자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당국이 테마주 쏠림 현상 뭐 리딩방 엄단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엄단이 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뭐 텔레그램 가지고 하고 이런 거는 쉽게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금감원 포함해서 검찰 포함해서 모든 당국은 제도권의 이 불합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징계와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저도 화가 났는데 네. 작년도에 우리나라 이맘때 무상증자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1대5 무상증자, 1대5 무상증자. 사실 무상증자라는 것은 자본 잉여기업 내에서의 자본 이동이기 때문에 회사의 본질 가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작년 이맘때 어느 정도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있었거든요. 바로 네. 1년 전 사건인데 근데 최근 1년에 보도가 있었죠. 정권 여타고 내 기업가의 무상증자 관련 공시 관련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 무상증자와 이 기업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줘서 시세가 폭등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근데 어제 제가 우리나라 정권 부정 거래 관련해서 뭐 개선안 이런 걸 좀 보긴 봤는데 여전까지 여전히 솜방망이에요. 정확히 보면 부정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 징벌적으로 아예 구속 조치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어떻게 보기에 미확인 정보,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보를 뿌리게 되고 거기에 네. 반응하는 주가에 따라서 단속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권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제도권의 불합리한 제도와 제재에 대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명백하게 일벌백계 네. 할 수 있게 먼저 좀 틀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불법 리딩방 뭐 1000개든 10,000개든 똑같습니다. 잡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대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 대표님의 이 발언에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따끔한 일침 잘 들었고요. 이렇게 오늘 시장 이슈와 섹터들 점검해봤고요. 이제 시장의 부진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론가님,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뭐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번에 밝혔다는 거잖아요. 뭐 워딩 텍스트 그대로 자체를 보면은 분명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죠. 네. 뭐 요약문에서도 나왔고 군데 아직 긴축의 정도가 부족하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바뀐 건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시각, 애티튜드, 태도가 달라진 거지. 사실 연준의 입장은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인플레 목표치 달성될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7월 FOMC 끝나고 네. 추가 금리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이게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다 어떻게 보면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이제 회의록 내용들에 또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돼서 나온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사이에 이걸 받아들이는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 파월은 항상 스탠스가 같았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미국의 코어 CPI가 지금 4.7 아닙니까? 네. 여전히 2% 가려면 굉장히 멀었는데 네. 월가에서는 왜 이렇게 벌써 축포를 터뜨렸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계속 갈 것 같았거든요. 코어 인플레까지 이제 잡혔다. 인플레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네. 이런 추세라면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은 필요치 않겠어. 뭐 이제 골디락스 경제 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사이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 됐죠. 중국 경제 위기 뭐 예전에는 주의 단계였다면 이제는 한 심각 단계로까지 계속 안 좋아지는 지표들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네.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뭐 결과론적이지만 미 국채 금리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미국 경제 지표는 여전히 뭐 소비라든지 고용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그런 경제 지표를 받아들였던 게 오히려 이거는 골디락스다. 이거는 미국 경제가 잘 연착륙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11월이요? 네. 9월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9월은 이제 동결이다라고 보는 거고 요즘에 최근 시장에 나왔던 새로운 전망이 이제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새롭게 시장에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11월, 12월 이렇게 있는데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될 거야라고 이제 뭐 우려 섞인 시선들이 이제 나오니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달라진 거 여전히 스탠스는 달라진 건 없는데 네, 시장의 애티튜드가 달라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 상황을 보면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0년물 금리 4.3%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네. 레리 서머스가 4.75%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 같고. 네.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환경은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환경들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죠. 일단은 3분기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또 발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뭐 한번 발행했는데 시장에서는 잘 소화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네. 3분기에 또 1조 달러 이렇게 막대한 물량의 국채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고 또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문제 때문에 위안화와 달러 갭 차이가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국채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받아들여서 이제 위안화와 달러의 갭을 좀 줄여야 되는 이런 니즈도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여러 상황들이 지금 보면은 10년물 특히 지표 금리로 보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 환경은 지금 조성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얘기는 증시 조정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들리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4.3대가 일단은 일종의 심리선을 넘었다라고 보는 거고 네. 이 이상 계속 올라갈 환경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한다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더 들어갈 이유는 점점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지금 금융 위기를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했던 마이클 버리가 2조 원을 숏 배팅을 했다는 게 최근에 밝혀진 게 있고. 그건 저는 몰랐는데. 네. 그리고 워런 버핏도 2분기에 주식을 순매도한 게 10조 원을 순매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쯤 되면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것 같은데. 네. 때마침 지금 약간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네. 마침 지금 증시도 상반기에 워낙 많이 달린 상태에서 특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피곤함이 증시 전반에 있는 가운데 네. 이런 상황들이 연달아 터졌죠. 거기다가 이제 피치가 또 추가적으로 은행주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 강등까지도 지금 뭐 경고를 또 놨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악재들 소식들이 계속 들리다 보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건가? 이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저는 뭐 현금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미 늘어나 계세요? 이번에 좀 생각 밖으로 좀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어서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현금을 좀 운 좋게 만들어 놨는데요. 예. 일단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들은 저는 사실 이제 무디스가 지역은행 신용등급 떨어뜨리고 나서 그때 상업은행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경고를 했었고 피치가 또 이번에 경고했던 것들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금리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될 경우에는 니들 은행을 갖다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연준으로 하여금 그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거를 주문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장에 지금 그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미국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위안화도 그렇지만 원화, 엔화까지 해가지고 다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국채를 소화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에서는. 그 당장에 지금 삼국이 다 수요초인데 주 수요초고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해 줄 수 있는 유인도 떨어지게 되고 어차피 지금 환율이 계속 안 좋은데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 또다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도 좀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중국과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즘 그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꾸면서 조율을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사실 그 부동산 이슈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부양책을 쓰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것들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네. 중국을 더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조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넘어가지고 오히려 미국한테 반대로 유탄이 터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 어차피 중국의 부동산 이슈도 과거에 헝다라든지 완다라든지 이런 그룹들 처리했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그쪽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 미국 역시도 지금 이 국채의 어떤 수요를 갖다 충당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수급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걸 자기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건 결국은 QT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 또 이거를 갖다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제 어떤 공조 내지는 협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어떤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저는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 지나치게 네거티브하게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조금 아직은 좀 지켜볼 여력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금리 말씀하시는 거. 현금 비중 늘려야 되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늘릴 건 늘려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왜 저는 이제 아까 저도 아까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1년에 8월 달에 벌어지고 있는 뭐 지수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충분히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내려왔지만 사실 종목별로는 고점 대비해서 뭐 30%, 40% 내려온 종목이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시장 전체 한 2,500개 중에서 3, 40%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월 달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게 악재가 많이 보이다 보면 전부 다 악재만 보이는 거예요. 중국의 위안화가 7.3 위안입니다. 그러면 2008년 이후 다시 최고의 약세를 보여주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이면 이것도 또 거의 리만 사태의 최고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시장에서 또 11월 달에 뭐 6월 달처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아마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6월 달, 7월 달에 좀 빨리 달린 것도 있어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가도 마찬가지고 올해 상반기 2월 달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미국 증시에서 이야기가 매그니피션트 미국의 빅테크 7 종목이 네. S&P를 땡긴 것이 그거 빅테크 7종목 빼고 나면 나머지 493개 종목은 결정적으로 1% 손익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호키시한 홀더를 보여줬던 게 6월 달이에요. 그러면 6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호키시한 그러니까 매파적 동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9월 달은 동결, 갑자기 11월 달에 또 한 번 호키시한 동결. 저는 사실 미국의 금리 정책에서 1년에 2번이나 이런 정책을 본 적이 없는데 한편 놓고 본 적이 없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금리 정책이라는 게 시장 수급에 나오는 게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의 타임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준 의원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6월 달에 동결했기 때문에 7, 8, 9 쉽게 말해서 8, 9, 10월 달에 발표되는 CPI 동향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땐 섣불리 지금 단순하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중국의 위안화가 약하고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네. 너무 시장을 극단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지켜봐야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공포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두 분께서 주고 계시고요. 중국 리스크도 지금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가오는 20일 전후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고무렵에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 우리나라에 8월 들어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도 나올 것 같고 네. 중국의 부양책도 고무렵에 뭐가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중국 경제 문제는 단기간에 어떤 소비 진작책을 써서 확 끌어올린다든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그러긴 힘들 거라는 게 이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비 진작이 중국 정부가 안 내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각 성마다 지역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중국의 4대 산업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뭐 가구 뭐 아파트, 뭘 4대 산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준다든지 다 하고 있어요. 근데도 잘 안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3년이 중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상처가 컸대요. 이거 흉터 효과라고 하던데. 그때 이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단을 아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그냥 일시적으로 멈춘 그 상태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열었지만 옛날식으로 다시 가동하기에는 하드웨어는 열렸는데 이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이 지금 풀리지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소비를 안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중국 당국의 지금 고민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일시적인 어떤 진작책으로 풀리지 않을 만큼 상당히 견고하게 지금 닫혀져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제 중국 뭐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위기, 특히 이제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는 단기적으로 계속 보고 있지만 조금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 중국의 경제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단 지금 중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5%,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 정도는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기는 한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소비에 대한 인식, 그게 풀리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증시에 연결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쉽게 리오프닝 수에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는 그걸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미중 관계가 지금 경색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조만간 열립니다. 미국의 이 대중국 디리스킹 이 무드에 우리도 좀 같이 관여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뭐 이제 안보에 대한 이슈 어젠다도 있지만 뭐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 관련된 어젠다도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디커플링이 아닌 이제 디리스킹이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얘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을 향해서 때리는 각종 제재, 행정 제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중국이 다 예상했던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한미일 정상회의에 굉장히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예상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고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어떤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지금 정리와 1년에 한 번씩 하자. 이제 정리해야 될 가능성이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묶이는 이 결속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안보 입장에서 보면 나토에 버금가는 안보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경제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뭐 차단막 효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미국의 칭찬 스티커 받으려는 유치원생이냐 우리나라를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다는데 이런 행보를 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뭐 72만 단체 관광객을 받겠다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게 어불성설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참 시기적으로 묘하죠. 이전에 보면 미국이 이제 그 미국 재무장관이 제니 옐런이 방중을 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방을 이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사이 외교부장이 왕위로 바뀌었고요. 근데 왕위 외교부장은 아직 방미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동남아 국가들 3국을 방문을 했고요. 그 뒤어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단 말이죠. 네. 근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중국 여행 제한이 풀렸어요. 뭔가 지금 이 조각들을 퍼즐들을 맞춰 보면 당근과 채찍을 당근과 채찍이 지금 복잡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닫았던 어떤 화해 제스처를 내밀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수혜주가 있나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이 정상회담에 맞춰서? 근데 이제 방산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한미일 안보 어젠다가 거기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방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확실한 건 방산 관련돼서 직접적인 어젠다가 거기서 얘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수혜주가 없군요.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환율이 요즘에 오르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쭙고 싶은데 자동차가 환율이 오르면 보통 수혜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뭐 인도 시장에서도 점유율 2위로 올랐다고 현대차가. 네. 자동차 쪽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 시장이 이제 GM 공장, 인도 내 GM 공장을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가 이제 인도 공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는 중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체지로도 인도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거고 인도의 첸다이 공장이 원래 주력 공장 아니겠습니까? 중국 첸다이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을 하고 GM 공장 인수를 한 걸 이제 내연기관차 이렇게 그 투트랙으로 인도 시장을 이제 공략하겠다라는 거고 이미 현대차가 인도에서 자리를 잘 잡았어요. 아마 점유율로만 따지면 2위
거고 인도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커질 지금 시장을 노리고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겠죠. 예. 근데 실망감이 굉장히 큰 자동차주니까요, 이사님.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주가 네. 말씀이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결국 환하고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의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또 뭐 지금 전기차 있으면 테슬라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약세를 보고 있는 측면도 같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고 하면서 시장은 지금 보면은 뒤죽박죽이거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상반기에 피크아웃한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들도 사실 좀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뒤죽박죽이라는 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시장이 돼버려서 그런 거지. 네. 현재 펀더멘탈의 어떤 변화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증시는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도구다. 워런 버핏이 한 말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조정장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시더라도 차분히 인내하시면서 조금씩 나눠서 담는 지혜 발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